네, 어제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도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 기존 수치보다 좀 상회를 했지만 지칠 줄 모르는 트럼프의 관세 폭주에 미국 증시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관세라는 이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 앞으로 시장 추세를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상승세를 보여줬던 우리 시장 관세 불안감에 발목이 잡히면서 오늘 큰 폭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거래 대금까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4월에 들어서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600선 코스피도 무너지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 시장은 힘들다고 해도 앞으로 시장을 좀 예측을 해야겠는데 4월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4월이 우리가 많이들 걱정을 했죠. 네. 일단 드디어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되고 또 우리 증시도 좀 4월에 보통 가을에 샀다가 봄에 팔려고 하는 그 계절성이 있듯이 좀 불안불안해 하시는데 특히 더 4월 들어가면서 좀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오늘 한국 증시가 미국 하락해도 잘 버텨주다가 오늘 더 밀리잖아요. 네. 그 이유를 보면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도 상당히 주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올해 1월 이후에 가장 특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달러가 좀 약해졌죠. 그러니까 엔도 강해지고 유로도 강해졌는데 유독 약한 통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화입니다. 네. 원화가 이렇게 약한 이유는 뭔가 국내적인 요인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원화도 약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또 길게 본다면 좋은 매수 기회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좀 올라서는 흐름을 막고 있다면 이게 불확실성이 좀 거치는 순간이 결국 오지 않겠어요? 그냥 그 거치는 순간이 온다면 주가는 아마 상당히 네. 현실주만 높아져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면 4월 시장이 시작이 되고 4월 하면 전 세계가 집중하는 트럼프가 해방의 날이라고도 네. 표현을 했습니다. 4월 2일이 다가오는데 사실 4월 2일이 채 다가오기 전에도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그렇죠. 발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4월 2일이 지난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트럼프의 어떤 거래 스타일을 보면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첨예적 관세 자체는 트럼프 취임 전에 실효 관세가 한 2%대였거든요. 그게 한 9%대 올라오는 건데 사실 그게 엄청나게 경제를 무너뜨릴 그런 내용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사회자님께서 처음 지적하실 때 했던 것처럼 관세 부과가 시작도 안 됐는데 네. 1분기에 원자재 가격이 이미 관세 부과 수준으로 상승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한다? 그럼 미국 경제에 대한 걱정들이 커질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관세 문제가 결국은 저는 협상의 어떤 네.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데 결국은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시장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의 정책이 최소한 1, 2분기는 계속 미국 경제에 부정적 압력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에 지금 그런 징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좀 그러한 관세로 인한 관세가 불확실한 해소라기보다는 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가는 과정 아마 뒤에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면 상호 관세 윤곽이 나올 테고 그 이후에 이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의 불확실성도 좀 염두에 둬야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관세 이후에 또 시장 관세가 어쨌든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시장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좀 중요한 변수라고 보십니까?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게 결국은 관세 이슈가 먼저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히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오히려 독특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파산이 많이 늘고 있는 거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네. 반면에 유로는 굉장히 아까 보였지만 강세고 경제 지표도 좋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지표입니다. 끝에 보시면은 저게 0 밑에 있으면은 경제 지표가 전망치보다 좀 잘 안 나오는 거고요. 위에 있으면 전망치보다 잘 나오는 건데 최근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 미국은 전망치에 밑도는 성적을 보이고 있고요. 유로존은 전망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와서도 똑같은 말을 맨날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 차이가 뭐냐면
결국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감소하고 관세도 걷어서 재정을 갖다 적자를 좀 해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정 지출 감소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반해서 독일이나 이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재정 지출을 굉장히 확대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뭐 최근에 아직은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추경이 경기 반등의 시작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을 재정으로 풀고 있는 나라가 있고 오히려 재정을 좀 조이는 나라가 있다. 그 차이가 이미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가 방금 전에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디프레이션에 벗어난 거에서 더 앞서가서 임금 소비의 선순환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최근에 보시면 일본 군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일본 여행 가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요새 네. 엔화 너무 강해져서. 네네. 결국은 이런 걸 본다면 금리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위 좋아지는 국가 독일, 일본, 중국 다 금리 오르고 있고요. 미국과 한국은 좀 부진하죠. 금리가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관세 이후의 시장 이슈는 관세가 결국은 경기에 영향을 줄 거라는 논지에서 본다면 네. 그 경기를 안 좋아진 경기를 위해서 재정을 푸는 국가와 풀지 않는 국가의 경제 지표의 차이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 4, 5, 6, 3개월간 2분기에 아마 글로벌 증시의 자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재정을 푸는 나라 그리고 조이는 나라 아무래도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를 적극적으로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경을 살짝 짚어주셨는데 추경이 단행이 된다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좀 투심 회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죠. 미국이 제가 이제 뭐 좀 단순화시키는 것 같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기업 이익이라는 게 하나 있고 네. 그 멀티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결국 돈이 얼마나 들어오냐의 문제인데 미국은 계속해서 거기에 펌프질을 해왔다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독일을 강조드리는 게 부채 대동장치를 개혁했고 아십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4% 재정 적자를 용인했어요. 공식화 옛날에도 했는데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결국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려고 하고 있는데 언제 경제가 좋아질 거냐는 다음 문제고요. 방향이 그렇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라의 주식들은 버텨줄 것이고 그런 방향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는 미국은 좀 쉬었다가는 이러한 1분기 상황이 2분기에도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네.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그래도 들어오면서 좀 기대감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지금 매력도,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결국 이익이 좋아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건 경제의 성장이니까요. 네. 그 부분 매력이 적어졌죠. 근데 그게 적응과 동시에 그 어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할인도 너무 심했어요. 할인.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대한 평가가 내려와 있는데 저는 그게 복원되는 과정에 들어갔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뭐 팔고 있는지 그런 저 데이터가 보이는데 네. 이번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선별적으로는 어떤 매수세를 늘려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 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기본 시각이 이제는 좀 턴어라운드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시각이 잡히고 있고요. 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약간 부진했던 업종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신라 같은 종목도 있고 뭐 현대 여러 생각보다 의외로 내수주에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한국이 상대적으로 너무 디스카운트를 할인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게 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3월, 4월이 되면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전에 한번 제가 이거 독일이라는 얘기를 계속 네네. 말씀드리는데 네. 공매도가 재개되면 장기 펀드들은 다양한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를 이제 좀 바라봐도 되겠구나 이런 시각이 점점 확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계속되다가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반도체랑 그동안 부진했던 내수주에도 수급이 좀 돌고 있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외국인의 자금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아쉬운 게 원화 가치가 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이 환율이 왜 원화가 유독 약한가? 제가 맨 처음에 그림을 네, 보여드렸는데 네. 이 다음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리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위안화와 원화입니다.
사실 위안화 원화는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경제가 영원인데 최근 들어서 위안화는 강해지는데 원화도 약합니다. 네. 계속 아까 반복된 말씀드린 거는 한국의 내적인 무슨 문제가 생겼다. 물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 뭐 인구 구조에 문제가 있다. 장기 성장률이 떨어졌다.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유독 약한 원인은 일단 뭐 조심스럽지만 시장 외적인 환경, 정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장기 투자자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래서 주가가 싸고 원화가 약세라면 여전히 밸류가 싼 기업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요? 결국 이 문제가 위안화에 비해서 유독 원화가 약하다는 건 저게 해소될 여지가 있는 거고 뭐 일각에서는 원화가 이제 아르헨티나처럼 갈 것이다. 뭐 이런 비관론도 나오지만 네. 제가 보기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어떤 걱정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좀 강했지만 1470원대는 좀 막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그 전후에서 좀 막힌다면 원화의 약세 흐름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끔 달러가 지금 현재 강세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그러한 환경에 원화도 적응해가는 시간이 좀 뒤따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달러 흐름과 맞춰서 결국에는 뭐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공매도 재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외국인 수급에는 어쨌든 뭐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외국인들이 위로 막 사줘야 올라갈 텐데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냐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21년인가 4월인가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됐을 때는 엄청 팔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 멀티플이 한 13배가 넘어갔거든요. 선행 PER로. 네. 그러니까 비싸니까 판 거죠. 제가 여기 방송 나올 때도 맨날 밸류 얘기하니까 올드하다, 너무 뭐 꼰대 스타일 같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30년 정도 시장을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결국 지금 외국인들이 봤을 때 2009년 5월에는 물론 주가는 더 출렁했지만 당시에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됐을 때 선행 PER이 한 9배였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때 샀어요, 그때는. 그럼 지금 반문하자는 거죠. 코스피가 뭐 아주 극단적으로 싸진 않지만 여전히 쌉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여기 액션은 결국 뭐 공매도 재개되면 물론 밸류에이션 비싼 종목들은 좀 두드려 맞고 싼 종목은 사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 나오는 게 뭐 예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전은 좀 더 사고 한익은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롱숏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이게 결국 뭐 주가를 좀 많이 흔들 것이다. 네. 이런 소위 우려는 좀 기우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동안 또 잘 가게 했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이 예상 밖의 고객 수요 증가로 인해서 전 제품의 가격을 10%가량 올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 이 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 시도도 나올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의 가격 인상 예고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애널리스트 분들의 네. 자료를 저도 읽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보면 전자는 그런 가격 인상 흐름에 좀 동참할 가능성이 높고 한익은 좀 고민할 수 있다. 뭐 그런 하이닉스는? 네. 의견도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왜 올렸냐는 거예요. 마이크론의 수익성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매출액이 늘었는데도 수익성이 하락한다. 뭔가 돈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뭔가 이 현재 가격보다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그래서 계속 좋아지고 있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이나 이런 게 좀 해도 수익이 예전 같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범용 디램 흔히 레거시한 반도체들 네. 흐름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공급 부족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올해 3분기서부터 아마 내년 1, 2분기까지 소위 레거시 반도체는 반등을 하겠죠, 가격.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주가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가 싶어요.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길게 본다면 디램 고정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이고 막 상승 전환될 때까지는 아마 시장이 좀 흔들려도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버팀목이 돼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마이크론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하여튼 분명한 거는 올해는 범연 메모리 업황 회복이 주된 모멘텀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계속 우리가 HBM 얘기만 했잖아요. HBM 시장은 이제 전자도 들어가고 뭔가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시장에 간다면 원래 많이 만들던 레거시한 반도체 시장이 드디어 돌아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렸지만 정작 주가 반응이 가장 강렬했던 거는 삼성전자였던 배경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이 HBM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올해 시장은 레거시 반도체의 업황 회복이 주된 모멘텀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증시를 보자면 이제 양 시장 모두 좀 부진했지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하락이 두드러졌는데 만약 뭐 시장 유동성이 좀 개선이 된다면 코스닥이 좀 더 부진해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공매도 재개에 어쩌면 선 우려가 반영되는 대표적인 것이 코스닥 시장 네.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가 좀 비싼 것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뭐 바이오도 좀 비싼 편이고 IT 그 종목들도 좀 비싼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공매도 이후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위험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또 코스닥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적은 가치주들이 있거든요. 소수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공매도가 되게 되면 숏을 치면서 롱을 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보강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스닥 전체보다는 역시 코스닥 시장도 밸류에 관한 고민이 네. 본격화될 것이다. 그 차원에서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상당히 다른 재평가가 진행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연초 이후에 코스닥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 핵심은 결국 밸류에 대한 부담이 현재까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 밸류에 대한 고민이 밸류에 따라서 재평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상대적으로 밸류가 살짝 높은 게 제약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공매도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코스닥 안에서 제약도 그렇고요. 최근이 아니라 수년째 2차 전지 너무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와 제약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는 이제 네. 제약은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고 제가 약하고요. 2차 전지는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선이 여기가 한 400억밖에 안 되는데 한 900억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만약 대장주인 엔솔이 그 정도의 실적이 개선이 확인되면 2차 전지는 온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네. 됐든 간에 우리가 상당 기간 우리의 어떤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만큼 매출이 안 일어나서 부진하지만 결국은 밸류 바닥에 온 상태에서 만약에 LG 엔솔이 실적 측면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그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온기가 늘 수 있다. 아직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속단하기 힘든 시점이기 네.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다 봅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도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최근에 미국의 AI 투자 움직임이 좀 후퇴하는 것 같은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우리 전력기기 섹터 같은 경우도 좀 부진한 흐름인데 대표님께서는 AI 뭐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매주 나오니까 맨날 똑같은데 그래서 잘 격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첫 시간에 와서 제가 네. 캐펙스 네, 얘기를 네. 드렸잖아요. 이미 데이터로는 공급 과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급 과잉 그래서 AI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미 꺾여서 내려오는 건 데이터에서 이미 확인된 지가 한 분기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딥스키가 사용하는 어떤 그 강화학습 모델이 효율성 높은 걸 추구하는 모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캐펙스 크게 늘릴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불안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나 TSMC나 다 매출 총이익률 보는 거거든요. 네. 알다시피 엔비디아는 계속 그게 꺾여 내려오고 있어요. TSMC도 결국 매출 총이익률이 한 3, 4% 내려간 퍼센트 포인트 내려간다고 이미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AI 산업의 미래인 건 맞고 네. 분명히 이쪽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좋지만 일단은 데이터들은 뭔가 성장에 대한 확인을 아직은 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주가에 계속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AI 버블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주식을 매수하는 건 사실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얻는 네.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벌써 시간이 빠릅니다. 다음 주면 4월인데 네. 2분기 눈여겨보시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종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음. 같아요. 여전히 그 루저의 반란이 이어질 거로 보는데 네. 사실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는 주식은 매번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단기 전략이 잘 승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싸게 사야 되고요. 밸류,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1분기에 싸게 뭐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 싸게 샀으면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2분기는 싸게 사놨던 거를 어떻게 잘 버텨갈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커질 것 같아요. 매우 힘들거든요, 그게. 그래서 뭐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생각한 대로 9월 이후에 어떤 고정 가격 같은 것도 반등이 나오고 그때 되면 주가는 더 좋아있지 않을까요? 그때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 쌀 때 더 안 샀지? 삼성에서도 아마 5만 원대 그때 초반에 더 안 샀지? 이런 생각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팔아서 또 이걸 뭘 살까? 이런 고민보다는 예를 들어서 특정 종목을 주택 여전히 한국 주식에 싼 주식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사서 좀 출렁일 때 너무 불안해하시 가격만 보시지 말고 결국은 길게 봤을 때 올해는 한국 주식이 해볼 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오늘같이 장이 흔들리고 있는 날도 네.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도 여전히 루저의 반란이 이어질 것이다. 싸게 산 종목들을 보유하셔서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시야를 좀 더 넓혀야 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크로인사이트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